자, 그러면 이제 2020년도 저온 피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산 지역, 뭐 전주나 비슷하니까요. 작년 그 2019년, 20년도를 봤더니 1월이 가장 추운 날인데 최저온을 봤더니 이렇게 높아버립니다. 영하긴 하지만, 최저온은 영하긴 하지만 평년에 비해서, 평년에 20년간 평년입니다.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온도를 유지하니까 맹주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발화가 다 잦았어요. 작년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2019년도에 가을에 이때 그 많이 심는 것들이 그대로 발화를 해가지고 온도도 높으니까 전부 다 발화를 해서 너무 잘 자랐습니다. 자란 상태에서 또 온도가 이렇게 높으니까 막 너무나 잘 자랐어요. 그래서 1월 하순, 2월 상순에 보니까 아주 좋았는데 온도가 높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게 또 위험합니다. 평상시부터 낮았으면 괜찮은데 온도가 높다가 팍 떨어지니까 2월 상순에 이때 또 한번 피해를 봤어요. 이때 그 유수가 형성이 됐는데 약 2mm 정도 이삭이 피기 전에 약 2mm 정도 유수가 형성이 됐을 때 또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한번 피해를 봤는데 2월 상순에 피해 본 것들은 3월, 4월 달에 이미 백수로, 아니 4월 달에 출소할 때 백수로 나와버립니다. 하얗게 나와버리죠. 부분적으로 하얗게 나오거나 밑부분이 하얗게 그 이삭이 안 맺히거나 이것은 이때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 피해 본 것들이 한 30%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만 피해 본 걸로 알았는데 그 뒤로 잘 자라다가 개화기, 보리는 출소하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미 출소하면서 수정이 돼 나옵니다. 근데 밀은 출소한 후에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그 출소한 상태면 노출돼 있잖아요, 공기에. 이삭이. 노출된 상태에서 추위가 와버리니까 이때 큰 피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이때 그 감수 분열기하고 개화기 때 피해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한 50% 이상 피해를 받아가지고 큰 그 수량 감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금년에, 작년에 좋은 피해가. 그래서 이제 식물이 연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식물이 이때 잠을 제대로 잤고 정상적으로 컸더라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 저온 피해도 좀 이겨낼 수가 있었을 건데 식물이 이때 너무 잠을 못 자고 또 무슨 병이 와가지고 아주 그 부실하게 자랐어요. 부실하게 자라다 보니까 이 저온 피해를 크게 받아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연구를 한 건데 뭐 이 생육 시기 단계별로 이런 피해 온도가 있을 때 불임률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개화기 때 4월 중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작년에 추웠거든요. 그때 2도, 영상 2도만 돼도 2도에 약 10시간 정도만 노출돼도 35% 불임이 나타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작년에 2.2도가 나왔어요. 이때 10시간 이상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에서 35% 이상 불임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 이때 2월 상순에 약 20, 30% 피해를 받았고 또 이 저기 개화기 때 35% 피해를 받아버리니까 약 50% 피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이 부분 불임 이렇게 백수가 나타난 것은 이미 2월 유수형성기 때 2월 달에 나타난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은 멀쩡하게 보이는데 손으로 눌러보면은 이삭이 안 차 있어요. 그것은 개화기 때 피해를 받아버린 겁니다. 4월 중하순에. 그래서 눈으로는 모르죠. 근데 이제 막상 탈곡을 해보니까 콤바인에 톰백에 그냥 채워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냐? 자, 겨울에 이제 그 온도가 따뜻하니까 진딧물이 이상 번식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겁니다. 보리 황화예합병, 보리 위축병이라고 하는 황화예합병과 잎짓는 무늬병을 유발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출석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은 상태에서 저온 피해가 오니까 식물체가 연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저온 피해를 두 번 맞아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크게 피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누렇게 떠버렸잖아요, 이거. 이런 상태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유한하고 요소를 액비로 타서 좀 주면은 좀 회복은 됩니다. 그렇지만 뭐 결정적으로 이미 여기서 다 가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온 피해가 와버리니까 완전히 큰 피해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책이 마련돼야 되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농사꾼을 그 세 개의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세 개의 유형으로. 한농, 중농, 상농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그 한농은 농사는 짓되 게을러 가지고 알곡 농사보다는 잡초 농사를 지은 농가를 말합니다. 한농은 잡초 농사를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근데 중농은 상당히 부지런합니다. 잡초 제거도 잘합니다. 그래서 알곡 농사를 알차게 지었어요. 그렇지만 평년작밖에 못해요. 이 중농은. 그런데 상농 농사꾼은 곡식을 가꾸기 전에 먼저 그 근본이 되는 땅을 그 비옥하게 가꾸는 농사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농사를 준비하는데 이랑을 아주 깊게 갈고 두엄을 또 충분하게 넣어줬죠. 그때는 뭐 화학비료도 없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두엄을 넉넉하게 넣어주고 땅심을 북돋우기 위해서 아주 그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잘 가꾸어지니까 이제 이미 알곡 농사는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죠.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 지금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파종량을 너무 많이 뿌렸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파종량을 한 필지당 약 3포, 4포만 뿌려라. 60, 70kg만 뿌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파종 시기는 10월 25일 이후에 10월 20일 정도 심으면 너무 빠릅니다. 10월 25일 이후에 파종을 해라. 한 5일까지. 아까 10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한 5일까지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가장 최적 파종일입니다. 그리고 파종 직후, 파종한 후에 바로 밟아주거나 밟아주면은 특히 가물 때 좋아요. 가물 때 이렇게 파종한 후에 딱 그 다박기로 해주면 아주 잘 올라옵니다. 일정하게. 특히 가물 때 유리하죠. 그리고 12월 달부터 2월까지 땅이 질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다밥을 해주시면 좋고 토입을 또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그 상농 농가가 결국 퇴비를 집어넣었다는 건데 이 퇴비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논에 가보셔요. 그 마시멜론처럼 이렇게 건포가 감아져 있죠. 이 건포로 감아서 다 내버립니다. 이건 수탈농법이에요. 이건 정말 그건 잘못된 농법인데 그냥 다 그냥 몇백 원 준다고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데 이걸 환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볏짚을 잘라서 넣어주시고 아니면 그 볏짚을 그 건포로 해서 가지고 간 것들이 대부분 이제 소 돈사 우사로 가는데 소가 그걸 밟고 똥 싸고 해가지고 다시 퇴비가 됩니다. 그럼 그걸 다시 환원을 시켜주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볏짚을 이용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대부분 농가가 자기 논도 있지만 또 임차해가지고 쓰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퇴비를 굳이 안 넣으려고 그래요. 근데 퇴비를 넣으시면 그만큼 그 이익을 봅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근데 그때가 농한기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퇴비를 언제든지 넣어 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월동기 때요. 그래서 퇴비를 넣어주시고 또 석회를 넣어주시고 규산질 비료는 파종 전 한 10일 전에 넣어줘야 되는데 뭐 벼수확하고 바로 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옆에 논에 쌓아 두셨다가 한 3월, 2월 말에 요소를 주시고 한 3, 4월 정도, 3월 말 4월 정도에 규산질 비료를 흩어 뿌려주시면은 도복도 되지 않고 아주 실하게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도 그때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논이 지금 너무나 수탈농법에 의해서 볏짚을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 화학 비료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그 약한 상태에서 거기서 큰 저 보리 밀이 얼마나 그 튼튼하게 자라겠습니까? 아주 연약하게 자란 상태에서 더구나 밀식 상태에서 자라다가 병이 오면은 병에 그대로 노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온 피해가 오면은 그 튼튼하면 이겨버립니다. 저온 피해가 와도 그 정도 저온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하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4월 달에.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다 당해버립니다. 근데 이걸 이겨낸 농가가 전국에 두 농가가 있었어요. 제가 그 농식품부 20개소를 전국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농식품부 그 20개 시범단지를 그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어, 농가. 거기는 피해를 받지 않았어요. 크게, 금년에. 거의 뭐,
오히려 평년작 정도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퇴비를 넣습니다. 볏짚을 놓고 있어요. 벼를 수확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 거의 필지당 50개 이상, 60개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60개. 60개면은 600kg이죠. 필지당 60개가 나오니까 40kg로. 그렇게 수확을 하고 있고 또 이제 50개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금년에. 백강미라고 뭐 그런 품종들을 금강미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공통점이 그 유박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유박을 시바루당 한 6포 정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유박은 사실은 그 유기물 증진 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비료 효과입니다. 유박은 석효성 비료 역할밖에 않지만 그래도 금년 같은 상황에서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그 충분히 그 병과 저온 피해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수말씀은 태구비하고 볏짚을 좀 시용을 해주시라는 것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딧물 방제도 이제 진딧물들이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계속 이제 금년에도 이렇게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공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2월 달에. 그래서 작년처럼 잎 끝터리가 노랗게 변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은 한번 잎을 뒷면을 까보세요. 그럼 진딧물이 있거나 진딧물 똥이 있을 겁니다. 까맣게. 그러면 바로 진딧물 약을 방제를 해주시고 또 오히려 이럴 때는 그 탭이나 요소 비료를 좀 더 주세요. 더 주셔가지고 이런 병들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육이 좀 부진할 때 3월 정도 돼가지고도 그 쉽게 회복을 못하고 있을 때는 요소나 유환을 타가지고 이렇게 연면 시비로 주시면은 또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요, 지금 저 시바루당 1톤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농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1톤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1000kg까지. 우리는 한 4, 500kg밖에 안 되지만 일본 농가는 1000kg까지 수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따져봤더니 이 사람들은 철저히 과학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추비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나눠서 줍니다. 심지어 5번, 6번까지 주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여기 용정에서 작년에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겁니다. 용정 농가 포장 빌려가지고 이 스패더라고 엽색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옆에 엽록소를 측정하는 게 있는데 이걸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10월 말에 파종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아직 안 나왔겠죠. 생육 재생기 때 2월 10일 날 쟀더니 아주 낮아요. 스페도 값이. 잎이 좀 누렇게 떴습니다. 이때 이제 추비를 줬습니다. 추비를 주니까 요소를 주니까 잎이 이제 진해지죠. 잎이 이제 아주 파랗게 진해지니까 스페도 값이 높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3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재보니까 또 이제 잎이 노랗게 좀 됩니다. 아무래도 영양분을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때가 최고 분을기입니다. 3월 20일경. 그러니까 스페도 값이 나타나죠. 육안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럼 이제 피력기가 좀 적으니까 이때 다시 한번 요소를 줬어요. 시용을. 원래는 한 번만 하는데 주니까 다시 또 스페도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30일 또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또 피력기가 떨어지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주니까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비료를 한번 줘보면 어떨까 하고 줘봤더니 역시나 그 천립중, 청계의 무게도 높아지고 알곡도 실해지고 작년 같은 그런 병과 저온 피해도 많이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고소밀로 그 시험을 했는데요. 그 옆에 심은 금강밀, 조경밀, 새금강밀, 그다음 백강밀 이 밀들도 똑같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비는 이렇게 한 필지당 복합 비료를 한 4포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1차 추비로 요소를 한 두세 포 정도 2월 중순 중하순에 이렇게 주신 다음에 2차 추비를 그 3월 20일경에 한 번 더 주시라는 거예요. 요소 한 포 정도. 그리고 3차 추비를 개화기 때 4월 30일경에 한번 요소를 한 번 더 주시고 그 NK 비료 알거름을 한 1.5포 정도, 4포 정도 이렇게 한 필지당 주시게 되면 아주 실하게 되고 도복도 하지 않고 그 아주 그 품위가 좋은 그런 품질이 좋은
그 밀과 보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맥주 맥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높으면 안 되니까 추비를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보리나 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그런 병과 충, 그 다음에 저온 피해에 대한 피해를 있었는데 이걸 예방책을 한번 본다면은 겨울철에 고온 경과가 예상이 되면 미리 파종하시기 전에 중기예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웃자람을 막기 위해서 파종기를 11월로 늦추고 11월 초로 늦춘 다음에 퇴비나 비료를 증비를 좀 해주셔서 작물을 튼튼하게 생육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동 중에는 월동이 이제 따뜻하잖아요. 고온 경과다니까. 그러면 진딧물을 예차를 해주셔가지고 진딧물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오게 되면 한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정도 이렇게 방제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습 발병지는 좀 피해 주시고 저항성 품종을 이렇게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고소밀도 약간 좀 저항성이 좀 있습니다. 금강밀이나 조경밀에 비해서요.